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그린이어로 펀드를 운영하는 은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주주 행동주의, 제 매니저를 하면서 한 10년 동안 이 행동주의 정말 중요하고 이 고객한테 가장 수익을 확실하게 매니저로서 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에도 뭐 SM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는 와중에 이제 빅웨이브 측에서 포스코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은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자리에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포스코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이제 앞서서 김민 대표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이 문제 중에 무엇이 바뀌어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결국 이 주주 행동주의가 성공을 하려면 정말 많은 주주의 이 동의를 얻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확실히 오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앞서도 이거를 비슷하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전 세계 주요 철강사 중에 가장 싼 회사가 바로 포스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철강업에 그렇게 투자를 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싼지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PBR ROE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죄송합니다. 이그 가로축이 ROE고 세로축이 PBR입니다. PBR은 뭐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치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OE는 그 회사가 얼마나 그 수익 창출 능력이 있는지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PBR ROE 매트릭스를 이해를 하려면 이 네모칸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 분포인데요. 왜냐하면 수익 창출 능력이 좋을수록 더 값을 높게 치르게 되니까 이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포인데, 전 세계 상위 시가총액 철강사를 대상으로 이 PBR ROE를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선으로 된 이 부분보다 왼쪽 위쪽에 있는 건 수익 창출 능력 대비 조금 더 값을 잘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점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그 수익 창출 능력 대비로도 더 많이 가치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건 주요 이 상장된 주요 철강사들의 그 분포인데, 포스코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보시면 ROE가 약 7% 정도, 그리고 PBR은 0.5가 됩니다. 지금 PBR은 단순히 PBR만 놓고 봐서도 전 세계 철강사 중에 가장 싼데, 사실 정확히 비교를 하려면 이 수익 창출 능력인 ROE 대비로도 얼마큼 싼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점선으로부터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 창출 능력 대비로도 낮다는 것이 이 포스코의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더 놀라운 점은 이 포스코 홀딩스 안에 들어있는 여러 자산 중에는 최근 주가 상승에 특히 작년에 큰 보탬이 되었던 리튬의 가치가 포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 4조 원 정도를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리튬 부분에서의 지금 당장의 수익 기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요인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고평가를 받을 요인임에도 저평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영위하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비즈니스 또는 철강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석탄 발전, 그다음에 가스 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다음에 철강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더 저평가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은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이제 전기차의 성장성이 굉장히 유망하고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 비슷한 경쟁사 대비로도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 케미칼을 포함한 회사라고 보면 역시 리튬과 마찬가지로 고평가에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은 요인인데도 지금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철강사가 이런 요인이 없음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가장 싼 것이니까 만약에 이 리튬과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하고도 본다고 하면 그 저평가의 정도는 거의 뭐 압도적인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저평가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기후 주주 행동을 하고자 하는 빅웨이브 또는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1위 그리고 특별히 뭐 잘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앞서 그 김민 대표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뭐 안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온갖 나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포스코가 그러면 이런 ESG 리스크가 큰 회사라고 하는데 뭐 따져보면은 뭐 기후뿐만이 아니라 포스코에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발표와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뭐 당장 포스코와 지금 여기 이제 있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키워드와 연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포스코의 종합적인 ESG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포스코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넘는 엄청난 배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기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명백하고요. 저희 그래서 이 기후 위험 관점에서 이 포스코의 저평가 해소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후 위험은 아까 이제 김민 대표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 영어로는 트랜지션 리스크와 피스컬 리스크 두 가지가 있고 지금 2023년 현재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모두 포스코가 당면하고 앞으로 매우 커질 그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뭐 이 기후 위험이 커지는 거는 사실상 예정된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후 위험과 관련해서 금융시장 또는 이제 뭐 투자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가장 유명한 보고서는 바로 이제 BIS의 그린스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 굉장히 방대하지만 뭐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그린스완의 뭐 유래를 따져보자면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이제 블랙스완 또는 뭐 화이트스완과 같은 그런 위험과 비교가 되는 위험을 이제 그린스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블랙스완과 같은 위험은 우리는 흔히 이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통계 범위 밖에 있는 위험들을 흔히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고려된 가치가 형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크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나 가격이 크게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BIS 보고서에서는 그린스완을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험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근데 이 위험의 특징은 블랙스완과 달리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후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위험이 커지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완과 달리 이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위험의 특징은 이 과연 정확히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다라는 데 그 특징이 있고 특히 이 어느 정도나 세게 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과학계에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심지어 이제 문명이 붕괴될 위험까지 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큰 위험이 이 그린스완인데 포스코에 직면한 위험은 바로 이러한 성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지금 오른쪽 그 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트랜지션 리스크와 피지컬 리스크가 양쪽 끝에 있고 시나리오 중에 이제 뭐 왼쪽에 래피드 트랜지션, 오른쪽에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 있습니다. 래피드 트랜지션 가장 빠른 전환인데요. 빠르게 전환하자고 보면은 뭐 아까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로들이 아직 내용 연수가 남았는데 이거를 전환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을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전환할수록 전환 위험은 커지기 마련인데 대신에 전환을 빨리 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서 장래의 물리적 위험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전환을 느리게 할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이 장래에 매우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그린스완 보고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광범위한 위험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러한 것을 인식을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리적 위험의 과연 포스코가 그냥 무시해도 될 위험인가라는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왼쪽의 사진은 작년에 흰남노 태풍이 왔을 때 포스코가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보여준 사진인데요. 사실 저는 이때 이제 포스코가 이 흰남노 정확히 이 태풍이 포스코의 공장을 거의 타격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태풍이 온 일을 뭐 어떻게 좀 달리 뭐라고 해야죠? 하여튼 좀 사실 저는 그 자업자득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놀릴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피해가 난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피해 극복을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냉정히 이 기후위기의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포스코를 뭐 위로해줄 만한 상황이냐, 또는 포스코가 이게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냐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가 지금까지 또는 매년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게 뭐 약 0.8억 톤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 배출량의 10%가 넘고 전 세계 연간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약 0.2%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기업이 배출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 흰남노가 이 단일 태풍 하나가 의 원인이 기후위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흰남노와 같은 태풍의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은 명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가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 계속 한다면,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이렇게 지속을 한다고 하면 뭐 흰남노와 같은 이런 물리적 위험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복구를 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태풍이 1년에 2번 이상만 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영원히 조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포스코가 억울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대비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오른쪽 사진을 가져왔는데, 오른쪽 사진은 이제 작년에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던 파키스탄의 사진이고요. 이 나라는 나라 전체 배출량이 포스코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출이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고서야 과연 포스코가 뭐 이렇게 억울해 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물리적 위험이 계속 커지는 와중에 과연 그러면 전환 위험,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전환 위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포스코가 직면한 전환 위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이제 김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탄소 비용입니다. 포스코가 뭐 연간 0.8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떠한 가격, 탄소 가격,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든 유럽의 가격이든 또는 IMF의 권고의 가격이든 그 외 여러 이 기후 관련 연구를 하는 곳에 적정 탄소 가격 어떤 것을 넣어도 이 포스코의 현재 비즈니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잠잠하고 빅웨이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가져온 이 SM과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M 지금 작년에 이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그 주주 행동주의를 했고, 이제 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그 SM 이수만 씨가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뭐 사실상 돈을 뭐 횡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거의 다 뭐 도둑질 하다시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게 시작했던 게 2000년의 일이고요.
계속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누적적으로 쌓여서 2021년, 22년에 이르러서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거의 한 20% 이상을 가져가게 됐고 그걸 20년 이상 누적한 금액만 1,5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져갔는데 사실 뭐 주주 행동주의가 됐든 무슨 우리가 적정한 액션이 사실 SM 기준에서 2000년 초반에 있었더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주가에 대한 어떤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과 뭐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 2010년 중반 이후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태동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이제 드디어 2022년 3년에 와서야 이 문제가 적어도 이수만 씨가 회사를 나감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고 이 SM 주가 상승이 이거 해소되면 가능하다고 했던 온라인에 주장했던 딱 그거만큼 주가가 올라서 뭐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이제 그 경영권 다툼으로 좀 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주가와 그 이수만 씨가 이 회사에 나감으로 해서 주주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한국 주주 행동주의의 큰 이정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SM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포스코의 탄소 비용의 그 스케줄을 놓고 볼 때는 마치 한 20년 전에 SM의 라이크 기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SM의 라이크 기획의 돈이 이렇게 계속 나갔던 것과 같은 게 앞으로 탄소 비용이 포스코가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점점 커질 리스크라는 점에서 아마 여기 계신 주주들 분들은 이미 이 포스코의 문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주주들은 뭐 그게 문제인가? 뭐 리튬 잘 되고 뭐 중국 경기 좀 돌아서서 포스코 철강 잘 팔리면 주가 오를 일이지 라고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소위 끼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이 탄소 비용 가만히 두면 커질 탄소 비용을 지금부터 주주들이 경영진에 요구를 해서 막는 것이 장래에 이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다. 좀 놓치지 않아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탄소 비용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거 작년 국감에 나왔던 건데요. 온실가스를 뿜어댄 포스코입니다. 5,600억 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현재 과하게 많이 주다 보니까 포스코가 실제 배출한 거 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서 남는 거 오히려 팔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뭐 탄소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거 21년에 나오고 저도 이걸 굉장히 열심히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려니까 아주 디테일한 건 까먹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건 이거대로 가도 포스코 입장에서 25년에 한 1%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게 30년까지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 한들 한 5%가 넘지 않습니다. 이 이유인즉슨 이제 포스코의 철강이 유럽에 그렇게 많이 수출되는 게 크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려진 지금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유럽 CBAM 이걸로는 택도 없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탄소 비용, 탄소 가격제가 언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거냐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나가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지금도 아직은 좀 높은 상태인데 이게 낮아져야만 탄소 가격이 가능해질 것이고 낮아진 어느 특정 시점이 오면 탄소 가격을 하자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가 이제 기사 내용 자넷 옐런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런 인사들이 했던 얘기를 정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탄소 비용 하자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제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너무 심각한 시기에 이걸 도입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 먼저 잡고 그리고 탄소 가격 하자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기만 하면 지금 포스코가 지금은 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하는 이 탄소 비용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전에 포스코가 좀 의미 있는 액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앞서 김민 대표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그 넥스트 그룹의 국내 산업 부분의 기후 리스크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EU 탄소 국경 조정세에 국한해서만 기후 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건 미국이 유럽처럼 할 수 있고요, 중국도 할 수 있고요, 뭐 동남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반영 안 된 거니까 그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얘기한 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사실 또 중요하고, 또 이제 여기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이렇게 세팅하는데 여기 이제 보고서의 가정을 보면은 뭐 NDC 수준보다 조금 더 강화된 정도의 할당량 그 배정을 예측을 하고 비용 계산했더라고요. 뭐 그거는 어떻게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비용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 투자들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26년 이제 4기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제 비용이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조 원부터 엄청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중요할 텐데 이 NDC에 충분히 부합한 수준으로만 나온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커질 위험이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SM 라이크 기획의 사례를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홀딩스 연간 순이익이 과거 한 7, 8년을 이렇게 보니까 적을 때는 1.6조에서 제일 많이 벌 때 6조 벌었습니다. 이게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 어떤 특정 해로만 판단할 수 없어서 이렇게 범위로 말씀드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2030년이 되면 탄소 비용만 거의 8조 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제 넥스트 그룹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에 버는 걸 다 날리는 거죠, 탄소 비용으로. 그러니까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가 한 50조에서 조금 늘어나면 60조 정도 될 거여서 정말 최악의 경우로 가면 그냥 2030년부터 매년 적자가 이렇게 나면 2040년에는 회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스코 주가가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지를 생각한 거는 이제 포스코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철강의 테슬라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2030년 넘어가면 탄소 비용 연에 7조씩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줄이기 위한 비용이 얼마냐? 아까 이것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도 뭐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자기들이 파악한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수소 환원제철 고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등 그다음에 수소 조달 비용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뭐 2조 원이 기본 투자고 수소를 조달하는 비용 등 고려해도 저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 이 사업성을 따져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넉넉 잡아 한 3조면 될 것 같고요. 그 탄소 비용 제가 7조 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탄소 비용 이게 뭐 톤당 뭐 10달러 초반이었, 10만 원 초반이었나 뭐 그 정도의 기준일 뿐이고 장래에는 한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뭐 15조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투자를 하는 게 자기들 탄소 비용으로 나갈 잠재 비용보다는 거의 반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득이긴 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득이다. 그럼 왜 이게 지금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이 표 역시 넥스트 그룹 보고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탄소차의 계약 제도를 통해서 포스코가 굉장히 유능하게 이 전환을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예시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스코가 한다고만 하면은 뭐 이 NGO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줄 정도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포스코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특히 더 포스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고민을 포스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 탄소 차익 계약제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배출권 비용 수익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그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추가된 비용이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이 점선으로 CCFD라고 써 있는 부분은 비용을 회피하고 수익을 벌어도 여전히 비용이 말하자면 수소 환원 제철 방식이 더 비싸다는 건데, 그것까지도 정부가 다 메워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만 시행이 되면은 수소로 전환하는 게 포스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왜냐면 배출권은 잠재적으로 커질 거니까요. 이걸만 잘 해놓으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여서, 뭐 이 탄소차익 계약 제도가 잘 작동이 되려면 이 대안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가 최대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변화도 포스코가 더 좀 독려를 하고 탄소 중립 투자, 수소 환원 제철로 가는 방향도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러한 그 인식과 어떤 주변 환경 내지는 이런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정 어린 관심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게 있음에도 정작 포스코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밥을 갖다 줘도 본인이 숟가락 들지 않으면 뭐 굶어 죽는 거겠죠.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데, 포스코는 제가 직접 여러 번 미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 그냥 하는 얘기는 수소 환원 지금 못 한다, 기술 없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전환 위험이 본격화되려고 하면 이 탈탄소를 잘 해야 되고, 탄소 배출하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상업성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석탄 발전이 태양광으로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전환 위험이 가장 큰 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의 전환 위험이 가장 큰 건데, 포스코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기가 영영 안 올 것도 아니고 결국엔 오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 기술 투자와 개발에 거의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 넣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공식적으로 드러난 포스코의 여러 가지, 포스코 굉장히 뭐 ESG 홍보도 열심히 하고 많은 걸 알리고 있는데, 그 어떤 홍보에도 우리가 수소환원 제철에서 전 세계 리더가 되겠다, 그 여기에 지금 뭐 최소한 뭐 인력을 과거에 뭐 100명이 있었는데 부족하다, 200명, 뭐 우리가 여기 매년 뭐 예를 들어 1000억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부족해, 2000억, 3000억, 게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포스코를 봤을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수소환원 제철, 그리고 여기 역시 이제 넥스트그룹 보고서에 있는 그 대안 기술 여러 가지 소개해 놓은 건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현재의 그 고로 기술이고요. 중간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전기로 또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의 여러 가지 기술입니다. 탄소 집약도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보시면 뭐 현재는 2.2, 그러니까 철강 1톤 생산할 때 1톤당 2톤의 이산탄소 배출이 나가는 게 현재의 기술인데, 수소 환원 제철이나 전기로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게 재생에너지 돼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0.5톤도 안 되는, 굉장히 거의 배출하지 않는 기술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기술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 당장 이걸 못 한다고 뭐 포스코를 탓할 수는 없지만, 포스코가 과연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철강의 테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PBR이 포스코가 0.5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14배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테슬라 정도의 기업 평가를 만약 주주들로부터 받게 된다라고만 하면 그냥 뭐 한두 배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이 28배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이상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익도 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주주의 입장에서 포스코에게 주가 올리라고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테슬라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테슬라처럼 할 수 있냐? 테슬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거의 뭐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기가 캐스팅 또는 뭐 기가 프레스라고 불리는 건데, 제가 이제 굳이 여러 가지 테슬라의 핵심 기술들 중에서 이걸 갖고 온 거는,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철을 약간 붕어빵 기기로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이 금속을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관련된 기술인 건데요. 어쨌거나 이건 테슬라만 현재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걸 해서 테슬라는 부품의 수를 엄청 줄이고 공정을 단순화하고 원가를 낮춰서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서 지금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는 이제 어제 테슬라의 그저께 3월 1일에 나온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테슬라 차에 들어가 있는 그 모터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모터는 이 모터보다는 좀 부족해서 이제 고전압을 써야 된다거나 또는 히토류 굉장히 많이 써야 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한 모터는 히토류가 없어서 굉장히 싸고, 그리고 고전압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도 없이 구현 가능하다라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기술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공정 개선으로 차 가격을 이제 50%나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환원제철 어려운 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주가 상승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사실 이게 이제 금속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테슬라가 차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철강만 지금 보고 있는 포스코가 적어도 이런 거 만들 생각의 각오와 혁신의 마인드로 해야 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하기만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시가총액이 뭐 이 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좌초의 길, 탄소 배출 줄이지 않고 가면 매년 적자 이렇게 가서 기업 가치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길이 이제 좌초의 길이고, 만약 지금부터 내가 철강계 테슬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업 가치가 벌어집니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